그의 이름은 스탠느, 꼬마 스탠느였다. 스탠느는 몸이 약하고 창백했으며 10살이나 15살쯤으로 보이는 파리에 살고 있는 아이였다. 그 또래 아이들의 나이란 도통 알아맞추기가 어렵다. 스탠느의 어머니는 죽었고 해군 출신인 아버지는 탕풀거리에 있는 작은 공원의 관리인이었다. 꼬마 아이들, 하녀들, 접이식 간이의자를 든 할머니들, 가난한 아줌마들, 그리고 길거리의 마차들을 피해 이곳을 찾는 모든 파리의 서민들이 스탠느의 아버지를 알았고 그를 매우 좋아했다. 개들이나 공원의 불량배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인 그의 뻣뻣한 콧수염 아래에 어머니처럼 부드럽고 인자한 미소가 숨어 있다는 것을 사람들은 잘 알고 있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미소를 보려면 아들은 잘 지내나요? 라는 말을 건네기만 하면 된다는 것 또한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아들을 너무나도 사랑했다. 수업을 마친 아들이 저녁에 마중 나올 때면 그는 정말 행복해했다. 둘이서 같은 공원을 거닐면서 그곳에 자주 드나드는 손님들에게 반갑게 인사를 건넸고 그들이 묻는 말에 상냥하게 대답하곤 했다. 그러나 파리가 프러시아군에 의해 포위되자 모든 것이 변했다. 스탠느의 아버지, 스탠느 영감이 일하던 공원은 폐쇄되고 대신 그곳엔 석유를 쌓아두게 되었다. 가엾은 스탠느 영감은 한시도 쉬지 못하고 그것을 혼자 감시해야만 했다. 산더미처럼 쌓인 석유통이 뒤죽박죽 놓인 황량한 곳에서 담배도 못 피우고 저녁 늦게 집에서나 아들을 보는 그런 생활을 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그가 프러시아 군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면 흥분되어 떨리는 그의 콧수염이 볼만했다. 하지만 어린 스탠느는 이 새로운 생활에 대해 그다지 불만이 없었다. 파리 포위, 개구쟁이들에겐 신나는 일이었다. 학교도 안 가고 자율학습도 없었다. 오랫동안 계속 방학이고 길거리는 장터 같았다. 스탠느는 저녁 때까지 밖에서 줄곧 이리저리 뛰어다녔다. 성벽을 따라 행군하는 이 지역 주둔 대대들을 졸졸 따라다니곤 했는데 그것도 되도록 좋은 군악대를 가진 대대를 골라서 따라다녔다. 스탠느는 이 방면에 관해선 훤히 알고 있었다. 96대대의 군악대는 별 볼 일 없지만 55대대에는 훌륭한 군악대가 있다고 제법 그럴듯하게 이야기하곤 했다. 또 어떤 때는 기동대 병사들이 훈련하는 것을 구경하기도 했고 때로는 군인들의 배급줄에 서기도 했다. 스탠느는 가스등도 없는 컴컴한 겨울 아침에 바구니를 팔에 낀 채 고깃간이나 빵집 문 앞에 늘어선 긴 줄에 끼어들기도 했다. 사람들은 거기에서 서로 사귀며 정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꼬마 스탠느에게 스탠느 영감의 아들로서의 의견을 묻기도 했다.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재미있는 것은 역시 돈 내기 팽이놀이였다. 그것은 브르타뉴의 기동대들이 유행시킨 유명한 팽이놀이였다. 꼬마 스탠느가 성벽이나 빵집에 없을 때는 사토도 광장에 돈 내기 팽이 게임 하는 데에 가면 틀림없이 찾을 수 있었다. 그는 물론 게임은 하지 않았다. 그러려면 돈이 있어야 했기 때문이다. 그는 게임하는 사람들을 쳐다보는 것만으로도 만족해했다. 특히 한 사람, 파란 작업복을 입은 큰 아이가 스탠리의 감탄을 자아내곤 했다. 그 아이는 5프랑짜리 동전만 4개에 걸었기 때문이다. 그 아이가 뛸 때면 작업복 속에서
은화가 짤랑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어느 날 그 큰아이는 스탠리의 발밑에까지 굴러온 동전 한 잎을 주우면서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부럽지? 네가 원한다면 이 돈이 어디에서 생겼는지 말해줄 수 있는데. 내기가 끝나자 그는 스탠리를 광장 한 구석으로 데리고 가더니 프러시아 군인들에게 신문을 팔러 함께 가자고 제안했다. 한 번 가면 30프랑을 벌 수 있다는 것이었다. 처음에 스탠리는 굉장히 분개하며 거절했다. 그러고는 사흘 동안 내기 게임을 하는데 가지 않고 집에만 있었다. 견디기 힘든 사흘이었다. 스탠리는 거의 먹지 못하고 잠도 못 잤다. 밤마다 침대 밑에 한 무더기 쌓인 큰 팽이들과 반짝거리며 납작하게 줄지어 있는 5프랑짜리 동전들이 보이는 듯 했다. 유혹은 너무나도 강했다. 나흘째 되는 날, 그는 사토도 광장에 가고 말았다. 결국 그 큰아이를 만난 스탠리는 유혹에 넘어갔다. 눈이 내린 어느 날 아침, 아이들은 어깨에 포대자루를 하나씩 두르고 작업복 속에 신문을 감추고서 길을 떠났다. 그들이 플랑드르 문에 도착했을 때는 한낮이었다. 큰 아이가 스탠리의 손을 잡고는 코가 빨갛고 선량하게 생긴 관리에게 다가가 애처로운 목소리로 말했다. 아저씨, 지나가게 해주세요. 엄마는 아프고 아버지는 죽었어요. 동생하고 같이 밭에서 정신 바짝 차리고 조심해서 감자를 캘게요. 큰아이는 울고 있었다. 스탠리는 너무나도 창피해서 얼굴을 떨구었다. 관리는 그들을 잠시 쳐다보다가 인적이 없는 희뿌연기를 힐끗 보았다. 빨리 지나가거라. 그는 길을 비켜주면서 아이들에게 말했다. 드디어 그들은 오베르빌리에로 가는 길에 접어들었다. 큰아이는 웃고 있었다. 꼬마 스탠리는 혼란스러웠다. 그는 병영으로 변한 공장들과 젖은 천조각이 덮여있는 황량한 바리케이트, 연기를 뿜으며 하늘로 치솟아 있는 긴 굴뚝을 마치 꿈을 꾸듯 멍하니 바라보았다. 군데군데 보초병들이 서 있었고 모자 달린 망토를 입은 장교들이 망원경으로 저편을 바라보고 있었다. 눈 때문에 푹 젖은 작은 텐트들은 사그러져가는 불 앞에서 흐느적거리고 있었다. 큰아이는 길을 잘 알고 있는 듯 초소들을 피하며 밭을 가로질러 갔다. 하지만 민병대의 전방 초소는 피할 수가 없었다. 병사들은 짧은 방수 외투 차림으로 철로를 따라 물이 가득 찬 구덩이 속에 몸을 웅크리고 있었다. 이번에도 큰아이는 앞서 써먹었던 그 이야기를 해보았지만 소용이 없었다. 그들은 결코 통과시켜주려 하지 않았다. 그런데 큰아이가 훌쩍이고 있을 때 철길 위로 머리가 하얗고 주름이 가득한 나이든 중사가 나타났다. 그는 어쩐지 스탠리의 아버지 스탠리 영감을 떠올리게 했다. 자자 얘들아, 그만 울어라. 감자 캐는 대로 가게 해줄게. 우선 들어가서 몸 좀 녹이거라. 이 꼬마는 몸이 꽁꽁 얼었구나. 아, 스탠리가 떨고 있었던 것은 추위 때문이 아니었다. 그것은 두려움과 수치심 때문이었다. 아이들은 초소에서 몇몇 병사들이 총건 끝에 건빵을 꽂아 불에 녹이며 그 신통치 않은 불, 정말로 형편없는 불 주위에 서로 몸을 바싹 붙이고 있는 것을 보았다. 병사들은 아이들에게 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해 좀 더 바싹 붙어 앉았다. 그러고는 술 한 잔과 커피를 내주었다.
아이들이 그것을 마시고 있는 동안 한 장교가 와서 상사를 부르더니 아주 낮은 소리로 뭐하라 이야기하고는 급히 나가버렸다. 상사는 흡족해하며 돌아와서 말했다. 제군들, 오늘 밤에 전투가 있을 것이네. 프러시아군의 암호를 알아냈지. 이번에는 우리가 부르제를 다시 탈환할 거라고 믿네. 이 말에 환호성이 터져나왔다. 그들은 춤추고 노래하며 총검에 윤을 냈다. 아이들은 그 틈을 타서 그곳을 빠져나왔다. 참호를 건너니 이제는 벌판밖에 없었고 저 멀리 총을 내어 쏠 수 있도록 구멍을 뚫어 놓은 벽이 보였다. 감자를 캐는 신용을 하기 위해 걸음을 옮길 때마다 멈추어 서기도 하면서 그 벽이 있는 쪽으로 전진해 갔다. 돌아가자. 거기 가지 말자. 스탠느가 말했다. 하지만 큰아이는 어깨를 한번 으쓱거리고는 계속 앞으로 나아갔다. 그때 갑자기 총에 총알을 장전하는 소리가 찰카닥 들렸다. 엎드려! 큰아이가 땅바닥에 몸을 내던지며 말했다. 엎드리고 나서 큰아이는 휘파람을 불었다. 그러자 다른 휘파람 소리가 눈 위에서 응답했다. 아이들은 기어서 앞으로 나아갔다. 벽 앞의 땅 속에서 때 묻은 베레모를 쓴 노란 콧수염이 둘 나타났다. 큰아이는 참호 속의 프러시아 군인 옆으로 뛰어들었다. 내 동생이에요. 큰아이는 스탠느를 가리키면서 말했다. 스탠느의 키가 너무 작은 것을 본 프러시아 군인은 한참 웃더니 두 손으로 번쩍 스탠느를 안아들었다. 벽 저쪽 편으로는 커다란 흙더미, 쓰러진 나무들, 눈 속의 검은 구덩이들이 보였다. 그 각각의 구덩이 안에는 한결같이 때 묻은 베레모에 콧수염을 기른 프러시아 군인들이 아이들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낄낄거리고 있었다. 한쪽 구석에 방어진지로 사용하는 통나무로 된 농부의 집이 있었다. 아래층에는 활활 타는 불로 수프를 만들거나 카드놀이를 하는 병사들이 가득했다. 양배추와 베이컨 냄새가 맛있게 풍겼다. 민병대의 야영과 얼마나 대조적인가. 위층에는 장교들이 있었다. 그들이 피아노를 치고 샴페인을 터뜨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파리의 아이들이 들어가자 모두들 환호성으로 반겨주었다. 아이들은 신문을 내놓았다. 그들은 아이들에게 마실 것을 따라주고 이야기를 시켰다. 장교들은 모두 거만하고 사나워 보였다. 그러나 큰아이는 파리 변두리의 재미있는 말과 시시껄렁한 이야기로 그들을 웃기고 있었다. 그들은 깔깔거리며 큰아이가 한 말을 따라하기도 하고 아이가 가지고 온 파리의 시궁창 같은 이야기들을 들으며 재미있어 했다. 꼬마 스탠느는 자신도 바보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 하지만 무엇인가가 그렇게 하지 못하게 했다. 스탠느의 맞은편에 다른 프러시아 군인들보다 나이가 좀 많고 진지해 보이는 프러시아 군인이 따로 떨어져 있었다. 그는 책을 읽고 있었다. 아니, 읽는 척하고 있었다. 왜냐하면 그의 시선이 스탠리에게서 떠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의 눈길 속에는 측은함과 나무람의 빛이 있었다. 마치 그에게도 자신의 나라에 스탠리 또래의 아이가 있어서 내 아들이 이런 짓을 하는 것을 보느니 차라리 죽고 말겠다 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그 순간부터 스탠리는 누군가의 손이 자신의 심장 위에 얹혀져 심장을 뛰지 못하게 죄는 것처럼 느껴졌다. 이 불안감을 피하기 위해
스탠리는 겁도 없이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 그러자 주위의 모든 것들이 빙글빙글 돌았다. 낄낄거리는 웃음 속에서 어렴풋이 친구가 민병대를 조롱하고 그들의 훈련 모습을 비웃고 열병식과 성벽 위에서 행한 야간 경보를 흉내내는 소리가 들렸다. 그러고 나서 큰아이는 목소리를 낮추었다. 장교들이 다가갔고 얼굴들이 심각해졌다. 그 나쁜 놈이 민병대의 공격을 미리 알려주고 있는 것이었다. 스탠리는 술에서 깨어나 격분하며 일어섰다. 야, 그건 안 돼. 난 싫어. 그러나 큰아이는 웃어넘길 뿐 이야기를 계속했다. 큰아이가 이야기를 끝내기도 전에 모든 장교들은 일어섰다. 그들 중 한 명이 아이들에게 문을 가리켰다. 꺼져. 그리고 그들은 자기네들끼리 아주 빠른 독일어로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큰아이는 황제라도 된 듯 의기양양하게 은화를 짤랑거리며 나왔다. 스탠리도 고개를 숙이고 큰아이를 따라 나왔다. 그리고 자신을 그렇게도 불편하게 쳐다보던 프러시아 군인 옆을 지나갈 때 다음과 같이 말하는 슬픈 목소리가 들렸다. 그러면 안 되지. 그건 안 돼.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벌판으로 나오자 아이들은 뛰어서 재빨리 파리로 돌아왔다. 그들의 포대자루는 프러시아 군인들이 준 감자로 가득 차 있었다. 이것으로써 아이들은 아무 문제 없이 민병대의 참호를 통과했다. 참호에서는 야간 공격이 준비되고 있었다. 여러 부대들이 도착해서 조용히 집결해 있었다. 그 나이든 중사도 아주 행복한 표정으로 부하들을 배치하느라 분주했다. 아이들이 지나가자 그는 단박에 알아보고 다정한 미소를 보내주었다. 오, 그 미소가 스탠리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 순간 스탠리는 다음과 같이 외치고 싶었다. 가지 말아요. 우리가 당신들을 배반했어요. 그러나 돌아오는 길에 큰아이가 들키면 우린 총살이야 하고 이야기했던 것이 생각났다. 두려움이 스탠리를 붙잡았다. 쿠르네브에서 그들은 돈을 나누기 위해 빈집으로 들어갔다. 진실로 말하건대 분배는 공정하게 이루어졌고 그 잘난 은화가 작업복 안에서 짤랑거리는 소리를 들으며 앞으로 하게 될 돈 내기 팽이 게임을 생각하자 스탠리는 자신의 죄가 그다지 끔찍하게 여겨지지 않았다. 불쌍한 아이 같으니라고. 여러 문들을 지나 큰 아이와 헤어진 후 혼자가 되자 스탠리의 주머니는 아주 무거워지기 시작했다. 스탠리의 가슴을 죄던 손은 그 어느 때보다도 세게 옥죄었다. 파리는 이제 스탠리에게 이전의 파리가 아니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마치 스탠리가 어디에서 오는 것인지 알고 있기라도 한 듯 무서운 눈초리로 쳐다보았다. 스파이라는 말이 차바퀴 소리에서도 운하 옆에서 울려대는 북소리 속에서도 들려왔다. 마침내 스탠리는 집에 도착했다. 아버지가 아직 돌아오지 않은 것을 매우 다행스러워하며 재빨리 자신의 방으로 올라가 그렇게도 무거웠던 은화들을 베개 밑에 숨겼다. 그날 저녁 돌아온 스탠리 영감은 그 어느 때보다도 기분이 좋았고 즐거웠다. 알자스 지방의 사정이 나아지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던 것이다. 저녁 식사를 하면서도 이 전직 군인은 벽에 걸린 자신의 총을 쳐다보고 그 사람 좋은 미소를 지으며
아이에게 말했다. 얘야, 네가 어른이라면 프러시아 군인들에게 어떻게 했겠니? 8시경에 대포 소리가 들렸다. 저건 오베르빌리에인데? 그래, 부르제에서 싸움이 벌어졌군. 아군의 요새를 모두 다 알고 있는 스탠리 영감이 말했다. 꼬마 스탠리는 얼굴이 창백해져 몹시 피곤하다고 둘러대고는 잠을 자러 갔다. 그러나 잠을 이루지 못했다. 대포 소리는 계속 울려왔다. 스탠리는 민병대가 프러시아군을 기습하러 한밤중에 갔다가 도리어 함정에 빠져버리는 모습을 머릿속에 그려보았다. 스탠리는 자신에게 다정하게 웃어주었던 중사를 떠올렸고 그가 거기 눈 속에 널브러져 있는 것이 보이는 것 같았다. 그 중사와 함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같은 모습으로 쓰러지겠는가. 그 모든 피의 대가가 베개 밑에 숨겨져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건 스탠리 영감의 전직 군인의 아들인 자신이 한 일이었다. 눈물로 목이 메었다. 옆방에서는 아버지가 왔다 갔다 하며 창문을 여는 소리가 들렸다. 아래쪽 광장에서는 소집 사이렌이 울리고 있었고 기동대대가 떠나기 위해 점호를 하고 있었다. 정말로 이번에는 전투가 벌어진 것이다. 스탠리는 흐느낌을 참을 수가 없었다. 아니, 왜 그러니? 스탠리 영감이 들어와서 물었다. 꼬마 스탠리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다. 침대에서 뛰쳐나와 아버지의 발밑에 몸을 내던졌다. 그 바람에 은화들이 방바닥에 떨어져 굴렀다. 이것이 뭐야? 훔쳤니? 아버지가 떨면서 물었다. 그러자 꼬마 스탠리는 단숨에 자신이 프러시아군 막사에 갔던 일과 그곳에서 한 일을 이야기했다. 말을 하면서 스탠리는 점점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다. 자신의 죄를 스스로 고백한 것이 마음을 가볍게 해주었던 것이다. 스탠리 영감은 무서운 얼굴로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 이야기가 끝났을 때 그는 머리를 감싸고 울었다. 아버지, 아버지. 꼬마 스탠리는 말을 하고 싶었다. 아버지는 대답도 않고 스탠리를 뿌리치더니 돈을 주었다. 이게 전부니? 그가 물었다. 꼬마 스탠리는 그게 전부라고 끄덕였다. 스탠리 영감은 자신의 총과 탄약통을 꺼내들고 호주머니에 돈을 넣으면서 말했다. 됐다. 놈들에게 이것을 돌려줘야겠다. 그리고 그는 한마디도 덧붙이지 않고 뒤돌아보지도 않은 채 어둠 속으로 떠나는 기동대에 합류했다. 그 이후 어느 누구도 그를 다시 보지 못했다.